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아시아 최고 부자. 2. 한국이 가장 마땅한 곳인 이유. 3. 초거대 핵 프로젝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아시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최고 갑부 1위가 한국에 긴급으로 파격적인 제안을 해 전 세계 외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아시아 최고 갑부의 이번 결정에 한국인들 모두가 부자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아다니 그룹의 회장인 고탐 아다니는 전형적인 1세대 자수성가 기업인이다. 인도의 현재 가장 큰 재벌의 경영자들 대부분은 부친인이 선대가 이루어 놓은 회사를 확장 발전만 시켜왔지 고탐 아다니처럼 자수성가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고탐 아다니는 1962년생으로 1988년 아다니 익스포트라는 회사를 처음 차렸고 이후 그룹의 규모로 발전시켜온 1세대 기업인입니다. 고탐 아다니는 인도 구자라트 아메다바드에서 태어나서 섬유 가공 판매업을 하는 아버지를 보며 사업가의 기질을 키웠습니다. 공부보다 직접 시장에 가서 뛰어보고 싶었던 고탐은 구자라트 대학교 2년 차에 학교를 중퇴하고 뭄바이로 날아가 다이아몬드 사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다이아몬드 가공 및 판매 등에 대해 3년간 익히고 다이아몬드 중개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형의 부름으로 다시 아메다바드로 돌아와 PVC 무역업을 도왔습니다. 이후 1988년 드디어 본인의 아다니 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무역업에 뛰어들었고 사업을 빠른 속도로 성장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가 경제 성장을 위해 꿈틀대는 초기 1998년 고탐 아다니에게 매우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구자라트는 해안가를 끼고 있는 지역으로 무역업이 매우 활발했는데요. 당시에는 선진화된 항구가 없었고 이에 인도 정부는 문드라 포트를 민간회사에게 운영권을 넘겼고 이때 고탐 아다니가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그룹 성장의 모태가 됩니다. 문드라 포트는 현재 1억 4천만 톤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인도 최대의 민간 항구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아다니 그룹의 성장은 아다니 파워, 아다니 재생에너지, 아다니 석탄, 아다니 광산, 아다니 트랜스미션 등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사업이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주변의 뭄바이 공항과 아메다바드 공항 등도 모두 아다니 그룹 소유이고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광산을 대규모로 인수하며 덩치를 키웠습니다. 인도의 절대 권력 1인자 모디 총리와도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40년도 안 된 아다니 그룹이 인도 최대 재벌이 된 것에는 모디 총리의 지원이 막대했다는 것입니다. 모디가 2004년 선거 시즌 당시 캠페인을 위해 아다니 전용 제트 비행기를 타고 전국을 다녔던 점만 봐도 모디 총리와 아다니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순방길에 언제나 고탐 아다니가 모디 총리의 가장 옆에 있었고 그때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사업을 쉽게 따냈었다는 부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도 최고 권력자를 등에 업은 고탐 아다니의 아다니 그룹은 현재 에너지, 항만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대기업으로 7개 상장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직원 수 2만 3천 명, 시가총액 2,300억 달러 약 290조 원 이상을 자랑합니다. 학교 중퇴자에서 무역업자로 이후 억만장자가 되기까지 아다니 회장은 언제나 위험천만한 모험을 좇으며 아슬아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례로 지난 1998년 1월 아다니 회장은 아마다바드에서 동료와 함께 차에서 무장 대안에 납치된 바 있습니다. 몸값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아다니 회장과 함께 납치된 동료는 법원의 반복적인 소환에도 증언대에 오지 않았으며 결국 2018년 용의자 2명은 석방됩니다. 종종 자신의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는 인물로 묘사하는 아다니 회장은 단 한 번 인생에서 3번 정도 매우 불행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다라고 기자에게 말했을 뿐 이러한 사건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인생을 산 고탐 아다니는 결국 현재 인도 최고의 인프라 거물로 등극했습니다.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시멘트 기업 서부 해안 도시 문드라에 있는 인도 1위 항구를 포함한 항구 13곳, 공항 7곳이 모두 아다니 그룹 소유입니다. 게다가 델리와 인도의 상업 중심지 뭄바이 사이를 잇는 인도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 또한 건설 중입니다. 석탄 발전소 6곳도 운영하는 아다니 회장은 인도 최고의 민간 에너지 공급업자입니다. 이와 동시에 녹색수소 분야에 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으며 8,000km에 달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탄광을 사들이기도 한 아다니 회장은 2030년까지 전세계 재생에너지 분야 1위가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한편 정책 분석가 제임스 크랩트리는 저서 억만장자라지 인도의 신도금 시대의 여정 더 빌리어네어즈 저니스로 인디어즈 뉴 길디드 에이지에서 아다니 회장의 사업 확장 속도는
이전 시대 산업 거인들의 성장 속도 및 규모에 필적한다고 썼습니다. 크랩트리는 인도에 낙후된 인프라에 의존할 수 없었던 아다니 회장은 자신이 직접 철도와 전력망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인도산 석탄을 쉽게 구할 수 없자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탄광을 사들였으며 자신이 건설한 항구를 통해 이를 다시 인도로 들여온다라고 적었습니다. 아다니 회장의 사업 팽창 속도는 인도의 산업 팽창 속도를 반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고탐 아다니는 얼마 전 제프 베이조스를 제치고 세계 2부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다니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유일했죠. 블룸버그가 집계한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이날 현재 아다니의 재산은 1469억 달러 약 204조 원로 베이조스보다 1900만 달러 264억 원 더 많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 2639억 달러 367조 원인 머스크에 이어 아다니가 세계 두 번째 부자가 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서방의 기술기업 창업자들이 주름 잡고 있는 세계 부순위에서 아시아인이 2위에 오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도 블룸버그 장자 지수에서 역대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아시아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아다니에 최근 대형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다니 그룹이 최근 공매도 표적이 되면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기업가치 60조 원이 공중분해 되어버렸는데요. 미국 공매도 업체 힌든버그 리서치는 지난 아다니 그룹 핵심 상장사들을 공매도 타깃으로 지정하지 순식간에 아다니 그룹 7개 상장사 주가가 20% 폭락했습니다. 미국 공매도 업체는 특히 7개 상장사의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된 만큼 기업 기초여건 펀더멘털과 경쟁사 주가를 고려하면 85%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매도 포지션을 보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다니 그룹이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에 관여였고 모리셔스 등 역의 조제에 피처 소재 사업체를 부적절하게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나온 이후 아다니 그룹 상장사 7곳의 시가총액은 약 480억 달러 약 59조 원 증발했고 또 이 영향으로 아시아 최대 부자 고탐 아다니 회장의 재산도 55억 달러 약 6조 8천억 원 줄어 3위에 이름을 올렸던 포브스 실시간 부호 순위에서 7위로 밀렸습니다. 최근 급하게 3조 원이 넘는 자본 조달을 추진했던 것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공매도 업체에 제대로 찍혀버렸고 이들이 폭로한 아다니 그룹의 재정 건전성 문제의 심각성, 심지어 아다니의 사기행각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공매도 업체 힌든버그는 희대의 사기꾼 아다니의 아다니 그룹은 실제는 회계 조작의 필수성이 회사들로 언제라도 무너질 모래 바탕 위에 서 있다라면서 현 시가의 85%가 헛바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힌든버그의 앤더슨은 아다니가 막대한 빚을 숨기면서 역의 조세에 피처해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탈세를 자행한 기업 역사상 최대의 사기꾼이라고 노골적으로 매도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룹 전체가 완전히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한국이 구세주로 나섰습니다. 미국 유명 공매도 업체에 찍힌 뒤 그 누구도 아다니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포스코가 아다니와 초대규모 합작 사업을 체결했습니다. 전 세계 최고 신용 등급을 보유한 한국의 포스코가 아다니 그룹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을 믿고 다시 아다니 그룹과 사업 계약을 하려는 글로벌 수많은 기업이 나타났고 아다니는 한국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인프라 시스템을 보유한 한국이 인도의 아다니 그룹의 완전히 신개념의 최신형 인프라 시스템 노하우까지 전수해주려 하자 아다니는 한국이 자신을 살렸다며 환호를 질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다니가 한국의 감사의 표시를 표하는 의미로 아다니는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인 모디 총리를 찾아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초대규모 원전 사업에서 무조건 한국을 선택해달라고 요청했고 모디 총리가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인도 현지에서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놀랍게도 모디 총리의 폭탄 발표가 나왔습니다. 인도가 원전 7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며 한국이 원전 건설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디 총리 측은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독자적인 기술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왔다라며 그 안정성과 경제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극찬하며 심지어 달 탐사 프로젝트도 인도와 한국이 손을 잡자고 제안했는데요. 모디 총리는 인도는 달 탐사를 위해 찬드라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같이 협력을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인도는 원자력 발전량을 지금의 10배로 늘리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7년 동안 무려 172조 원을 원전을 짓는 데 쓰겠다는 것인데요. 이번 한국과 아다니의 밀월 관계 형성으로 인해
한국이 이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싹쓸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도 원전은 공개 입찰이 아니라 지명 입찰이나 수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즉 모디 총리가 사실상 정하는 것이라 다름없는데 모디 총리의 베스트 프렌드인 아다니가 한국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가을을 시작으로 각국의 전염병 규제가 점점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풀리게 된 건 바로 해외여행이었습니다. 2년 동안 제대로 된 여행을 가지 못했던 사람들의 보복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만큼의 문제 역시 생겨나게 됐습니다. 한국과 더불어 전 세계 공항 관련 업계들은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봉쇄조 조치를 취하다 보니 승객과 화물 모두의 수요가 거의 사라지게 됐고 자연스레 관련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죠. 승무원들은 대부분 퇴사를 하거나 유급 또는 무급 휴가로 하루하루를 지냈고 공항 직원들은 절반 이상이 감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전염병과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항공업계는 쉽사리 인원을 늘릴 수는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해외여행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니 여행객들은 쏟아지는데 항공업계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세계 주요 공항들은 마비되기 시작했죠. 오직 한국만 빼고 말입니다. 일단 현재 공항에서 정체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한 곳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역시 한국이 해외 여행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급하게 하늘길을 다시 열었는데요. 당시에도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들 역시 상황이 좋지 않은 일본이 이렇게 급하게 다시 외국인 여행객을 받아들이는 게 맞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자신들은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일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QR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아날로그를 버리고 디지털을 택한 것이죠. 최근 일본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을 가기 위해서는 비지트 제위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해당 어플의 항공편과 백신 및 PCR 검사 증명서, 그리고 호텔 주소 등을 미리 입력하면 QR코드가 형성되고 공항에서 이 QR만 보여주면 바로 입국 심사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었죠.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오랜만에 찾는 해외여행지로 일본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날로그의 나라답게 막상 공항에 도착하니 QR 시스템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아무래도 다른 동아시아 나라보다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기에 겨울철 더 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도쿄 및 오사카 등 일본의 주요 공항들의 경우 잘못하면 입국 심사에 2~3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확신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여행객들의 후기에 따르면 QR 시스템을 적용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최소 3~4번 이상 찍거나 안내를 받아야 하며 직원들의 일처리 숙련도 역시 매우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QR을 받지 않고 그냥 종이 심사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요. 종이를 가지고 심사를 받는 게 QR을 가지고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왜 아날로그의 나라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죠.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공항에서 2~3시간 이상 시간을 허비해버리니 당연히 일본 여행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일본의 경우 지하철도 워낙 복잡하다 보니 몇 시간이 걸려 공항을 빠져나와 지하철까지 제대로 타지 못해버리면 그냥 여행 첫날은 완전히 날려버린다고 하죠. 이런 점 때문에 어차피 아시아 여행을 갈 거면 모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한국을 택하는 외국인 여행객들도 많아지고 있다 합니다. 일본 다음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입니다. 사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공항들은 전염병 이전부터 일처리가 늦기로 유명했습니다. 유럽에서 우체국 업무를 보려면 휴가를 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원래 모든 업무가 늦다 보니 공항 업무 역시 답답하게 그지없는 상황이었죠. 대부분의 유럽 도시의 공항 업무는 전염병 이후 승객들은 폭증했지만 이에 전혀 대비하지 못해 아예 마비가 되는 지경에까지 도달했는데요. 일례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국제공항에서는 수백 건의 항공기 운항 취소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일손이 모자란 공항 카운터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죠. 당연히 공항 이용객들의 불만이 뒷받쳤지만 해결할 방법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스키폴 공항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럽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화물 분실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슐테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최고 경영자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일어난 수화물 분실 대란과 관련해
이용객과 강도의 증가로 인한 분실물이 속출하고 있다며 검정색 캐리어를 가져오지 말라고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수거된 주인을 찾지 못한 수화물은 수천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공항 측에서는 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여행용 가방과 주소를 적은 라벨을 붙이라 권고를 하기도 했지만 이는 오히려 강도의 표적이 되어 분실물만 더 늘어나는 꼴이 되기도 했었죠. 이미 온라인엔 유럽이나 미국 공항에서 겪은 지연 경험담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외국인은 공항에서 지체가 많이 된다고 해출발 4시간 전에 도착했는데도 티켓 발권에만 2시간, 보안 검색에도 1시간 반이 더 걸려서 탑승 못할 뻔했어요. 직원에게 항의하는 사람, 바닥에서 자는 사람, 전전긍긍하는 사람 등 난리더라고요. 이 같은 일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인원 감축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각 공항들은 부랴부랴 해고한 직원을 재고용하거나 신규 직원을 새로 채용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럽 공항에서 해고한 직원을 다시 받아들이거나 새로 직원을 뽑으려면 신원 조회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6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결국 당장 채용을 해도 실제로 임원이 투입되는 데에는 4개월이나 걸리는 것이죠. 게다가 신원 조회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재고용한 직원이나 신규 직원이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요. 재고용한 직원들은 잃어버린 업무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 신규 직원은 모든 업무를 익히기 위해 또다시 적지 않은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공항에서 재고용을 원해도 해고 강한 인력들이 돌아올 생각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공항에서 다시 채용을 원하고 있지만 정작 전염병 당시 경영난을 핑계로 악화시켰던 근무 여건과 급여를 원래대로 돌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보니 직원들이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이죠. 또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다시 복직하면 휴일이나 휴식도 없이 과로에 시달릴 것은 불보듯뻔한 일이라 누구도 돌아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이용해 기존에 공항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은 자신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파업까지 하고 있어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 직원들은 파업을 벌이다 임금을 3% 인상하는 데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했고, 스페인에선 라이언에어가 한 달간 파업을 하다 또다시 2주 간추가 파업을 했으며,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미국에서 조종사들의 파업으로 재정이 악화돼 파산 보호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의식 역시 공항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한 동양인이 영국 공항에서 겪었던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글쓴이는 시차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오랜 여행에 지쳐 잠든 아이를 안고 어떻게 보안구역을 통과해야 하나 난감했었다고 합니다. 잠든 어린 아이를 안고 검색대를 그냥 통과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보안 요원들은 아이가 깰까봐 검색대에 짐을 놓는 것까지 도와줬으며 뒤이어 백인 여성도 잠든 아이를 안고 들어가자 좋은 시간을 보내라며 검색대를 통과도 안 하고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동양인 글쓴이는 자신 역시 아이를 안고 검색대를 지나가려고 했지만 이전의 경우와 달리 보안요원의 표정이 굳더니 졸려서 우는 아이를 보고도 제대로 검색대를 지나가라고 명령했으며 검색대를 통과할 때조차 신발을 벗기고 들어오라고 다시 뒤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만 보더라도 현재 유럽 공항에서의 차별이 얼마나 일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역시 전염병 이후 항공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제1의 공항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인천공항만 보더라도 그 어떤 나라보다 큰 축소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출국장, 입국장 및 활주로까지 기본적인 공항 기능을 대폭 축소했고 공항 내 상업시설 역시 폐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연히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게 됐죠. 하지만 한국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여행객 수요를 아무 문제 없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만은 미리 이 사태를 예상하고 오히려 빚을 내면서까지 대비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빚이 많으면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지만 이를 감수해서라도 미래를 대비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았죠. 우선 인천공항에서는 유럽과는 달리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당연히 해야 할 축소만을 했을 뿐 돈을 아끼기 위해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회계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우량 공기업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인천공항은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택한 것입니다. 자회사 직원들의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상생 원칙을 우선으로 삼았고 전염병 기간 동안 면세점 등 입점 업체의 임대료 1조 3,580억 원을 감면하고 2,400억 원을 유예해주기도 했습니다. 공항 4단계 확장 등 미래 발전을 위해 빚을 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염병 전 1조 2,700억 원이던 공사체 발행 잔액은 5조 1,858억 원으로 치솟았으며 32%이던 공사 부채 비율은 70% 가까이 오르죠. 그렇게 버티던 인천공항은 결국 공항 생태계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입점 면세점의 경우 102개 점포 중 70개가 운영 중이고 여객 증가에 대비해 언제든 추가 투입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보안 검색 등 공항 필수 인력은 그대로여서 당장 2019년 수준의 여객이 와도 수속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탄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웃게 된 것은 비정상적인 인원 감축을 한 유럽이 아닌 공항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틴 한국 공항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전염병으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공항 내 검역 절차가 복잡해졌지만 평균 출입국 수속 시간은 비교해보면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한국인들의 빠른 일 처리 속도와 유연성, 그리고 첨단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최첨단 수화물 시스템과 더불어 체계적인 인프라는 다른 나라 공항에서는 최소 2~3시간 이상씩 걸리던 업무를 30분 안에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고, 아무리 한국을 처음 여행 온 외국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사람이 없는 시간에는 20분 안에 입국 심사와 더불어 수화물까지 찾아서 완전히 공항 벗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항을 나오게 되면 바로 서울로 이어지는 공항버스와 지하철이 자리하고 있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한류로 인해 한국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달리 입국 심사 과정도 몇 시간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한국에서 살다 다른 나라로 가면 속도 때문에 절대 버티지 못할 거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인데요. 요즘은 드라마다 영화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참 인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음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한국 음식은 겉보기에도 상당히 화려하게 보입니다. 물론 어쩌다 한 번이겠지만 이게 흔한 자취생의 밥상이라고 합니다. 직접 만든 나물하며 갓 지은 밥 그리고 따끈한 국까지 어디 하나 거를 타선 없이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한눈에 봐도 콩나물하며 시금치하며 버섯볶음하며 무엇 하나 건강해 보이지 않는 게 없습니다. 국 역시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이지만 먹음직스러운데요. 물론 바쁜 생활을 하는 와중에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이렇게 차려 먹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점심 식사 한 끼 정도는 이렇게 전부 갖춰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는 급식, 대학생 친구들에게는 학식,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 분들에게는 구내 식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부를 통틀어서 급식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자라나는 친구들이 먹는 급식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한국 학교 급식을 보기 전에 일본 청소년들이 먹는 급식을 보면 한눈에 봐도 작은 식판에 국과 밥, 우유와 빵, 나물과 과일 등이 놓여 있습니다. 한 끼 식사라고 하기엔 조금은 빈약해 보이는 양입니다. 학생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줄 고기 반찬 또한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반면에 한국 학교 급식을 살펴보면 한눈에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비빔밥과 계란말이, 깍두기, 오이무침과 건더기 가득한 국에 아이스 홍시라는 간식까지 있고, 또 다른 사진을 보더라도 밥과 부침개, 스테이크, 김치와 버섯볶음, 그리고 대접 한가득 담긴 감자탕에 건강을 생각한 사과즙까지. 정말이지 이게 공파라고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만드는 식단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의 젊은 친구들은 한국의 친구들이 먹는 이런 급식 사진을 보고는 굉장히 부러워한답니다. 일본 친구들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집트, 브라질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젊은 친구들이 한국인들이 이런 급식을 보고는 충격받고 놀라곤 합니다. 물론 공짜라는 점에 한 번 더 놀라곤 하죠. 그런데 이렇게 급식을 먹고 자란 어린 친구들이 학식을 거쳐 서해로 나가 구내식당의 급식을 다시 한번 들고 나는데 이때도 외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단 한국 아이들이 먹었던 급식 사진에서도 알 수 있고 가장 앞에서 보여드린 자취생의 밥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판하며 그릇하며 한가득 푸짐합니다.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건 덤이고 말이죠. 물론 이렇게 구내식당에 없는 경우도 있다 보니 점심 식사는 간단하게 국밥 한 그릇 또는 김밥 천국 가서 스페셜 정식을 먹는다든지 회사 동료들과 부대찌개 한 그릇 주문해 오순도순 담소를 나누면서 정겨운 점심 식사를 합니다. 외국 어느 곳이라도 이 정도는 할 것 같지만 이 역시 아니라고 합니다. 외국인들 대부분은 간단하게 한 손에는 햄버거, 샌드위치 등으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쩜 그럴까 생각이 들지만 외국인들 대부분은 이렇게 아침, 점심 그냥 때우기만 하는 식사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아침에 점심때 먹을 도시락을 쌓아도 식당 한쪽에 땅콩잼을 발라 그냥 그저 그런 한 끼 식사로 때우곤 한다죠. 하지만 한국은 또는 한국 회사는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언감생심간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흔하게 아침 인사로 아침 먹었어? 저녁에 만나도 저녁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세계 어느 곳에 있든 한국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한 끼를 그냥 빵 한 쪽 먹으면서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꼴을 못 봅니다. 밥주걱 한가득 담아줘야 주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리고 최근 이런 한국인들의 밥심을 미국의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어인데요. 물론 과거 현대차도 식사가 시원찮다는 말이 있기는 했지만 역시나 한국인들 곧바로 개선해서 어디 고급 레스토랑이라도 온 것 마냥 형형색색 오색 찬란한 색을 띠는 말도 안 되는 식사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딴 걸 어떻게 먹어? 이만 먹고 어떻게 힘을 내서 일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지만 지금은 진짜로 이런 식단을 매일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와 구내식당 밥 보고 군침 돈 건 처음이네. 우와 밥 진짜 잘 나온다. 제발 부러우니까 그만 자랑해. 며칠이나 갈까 지켜보는 중 이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한국의 다른 회사에 다니는 수많은 네티즌들을 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현대자동차 한국 본사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운영되고 있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현대차 미국 법인 구내식당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진을 보면 여기가 마치 김밥 천국인가? 잠깐 상상하게 되는 듯한 식단이 식판에 담겨 있습니다. 김밥과 옆에는 어묵 가락국수 한 그릇 그리고 위에는 갖가지 반찬들이 놓여있네요.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는 또 어디 꼬리곰탕 전문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사진에서 꼬릿꼬릿한 꼬리곰탕 냄새가 나는 듯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은 어디 미국 아니랄까봐 밥 위에 라갈비 한두 덩어리와 건강을 생각해 샐러드가 한가득 담겨있네요. 이 밖에도 복날이면 삼계탕이 나오기도 하고 혹시나 또 급식 때문에 뒷말이 나올까 갈비탕까지 나옵니다. 정말 이쯤 되면 점심 먹으러 회사 간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죠. 때문에 외국인들 역시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인들은 평생을 점심 식사로 이렇게 샌드위치 한 조각 먹는 게 겨우 전부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과거 한 미국 언론은 어제는 점심 먹을 시간을 내셨나요? 오늘은 그런 계획이 있나요? 라는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질문의 대답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점심을 먹는 미국 직장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며 오직 전체 인구의 5분의 1 정도만이 점심 무렵 식사를 하러 나간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냥 책상에 앉아 끼니를 때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처럼 구태여 점심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가는 건 업무 효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귀찮다는 핑계로 5분의 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저 한국인들이 먹는 흔한 점심 식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